이 책이 13년 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소구력이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상식과 교양, 기본적인 것의 부재가 초래하는 사회적 어떤 파국 현상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내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그때 이 책을 쓰시던 이명박한테도 그럼 입만 열면 거짓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이 책 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지도적 정치인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식과 교양, 그리고 기본적인 염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고서는 그것이 어떤 이름을 붙이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인데, 이번에 특히 이제 요 책과 달리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 좀 더 부각된 것이 왜곡되고 오염된 말이라는,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내란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증후군이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은 특히 고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제 그 백민정 교수님이라고 그 가톨릭대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딱 한 줄로 이걸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명분 없는 이익이 목적일 때 말이 왜곡되고 오염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게 정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면서도 뭐 또 늘 요즘은 정당들의 자유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자유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진보 정당 쪽은 돈이 없어서 현수막이 좀 덜 걸리는 편인데, 이 자유통일당 같은 이런 대서나 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상한 현수막이 많이 걸리면서 그게 정말로 참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적어 놓거든요. 자기들이 내란을 옹호하면서 그걸 하는 세력을 너가 내란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윤석열이 뭐 최고의 그 참 거짓말이지만, 최근에 그 아류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총리가 또 그야말로 이 말 저 말 발칵하면서 안 하다가 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또 하는 후한무첸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저는 결국은 이 분단 체제의 기생 세력들이 명분 없는 이익에 그 직결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선생님께서 이 책에도 마음 공부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또 그 얘기를 부쩍 강조를 하시고 계셔서, 저는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과학적 실천의 문제와 이 마음 공부가 동시에 다가오게 되는, 이것이 또 분단 체제의 특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최근에 그런 문제를 많이 아니 제기하시는 그게 좀. 분단 체제의 특징이라보다 그건 어느 시대에나 해당되는 건데, 분단 체제 안에서는 그거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분단 체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더 나가서 해소하지 않으면은 감당하기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분단 체제 극복에 실패했잖아요. 못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경에 온 겁니다. 근데 백민영 교수 그게 아마 장비 부모 머리말이었을 거예요. 그 사실 공자님 말씀이죠. 공자가 정치라는 건 정명이라 그랬잖아요. 이름을 바르게 한다. 각 사물이나 사안을 똑바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그게 정치다. 정치의 본질을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지금은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 뭐 가짜 뉴스라는 게 너무. 근데 가짜 뉴스를 규제는 해야 됩니다. 너무 심한 가짜 뉴스는, 명백한 가짜 뉴스는 한때 얘기했던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할 걸 선동한 사람들은 내란죄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공자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형벌로 다스려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때의 마음 공부라는 거는 혼자서 뭐 참선하고 염불하고 뭐 하는 그런 수양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그런 정신 수양, 또 사리에 대한 연구력,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이제 작업 취사라고 하는데 실천의 실행, 그런 그 3대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나는 진실이 이렇게 함부로 왜곡되는 것 중에는, 첫째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진실을 왜곡하는 게 돈이 되니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서양에서 서구에서의 계몽주의 시대 이래의 정통적인 치유법은 예.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일러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허위에서 벗어날 거다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계몽주의가 그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성과를 거뒀죠. 미신탑하고 뭐 교회가 카톨릭 주로 프랑스 같은 데서 과학 진실 자체를 부정하는 걸 막 깨부수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역시 그건 마음 공부가 없이 그냥 진실만 얘기해가지고 안 된다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성적인 동물만은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뭘 일깨워주고 새로운 진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아 그랬군요. 이제부터 나는 그 진실을 존중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욕심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불교에서 사막 공부라고 하는데 삼대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지금 꼭 윤석열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을 얘기만 해주면은 민중이 따라오리라 고 생각했던 거는 지금 서양에서도 부정이 되고 있고 그 심지어 그 탈진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는 게 그 서양에서 먼저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욕하는 표현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형이사학적인 진실이라든가 과학적인 진실 이것에서는 이거 지금 탈피할 시대가 됐다 하는 주장을 담은 거거든요. 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걸 가지고 아니 너희들은 가짜 뉴스를 옥마는 놈들이야 이렇게 싸워가지고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실만 말해줘 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세상을 또는 인간을 바꿀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마음 공부와 역사적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변혁적 정도 시대에 이제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2025년 처제라고 부를 만한 87년 처제 이후에 한 번 더 크게 달라진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진실이 일종의 세계적인 어떤 예. 현상으로 보시는 세계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그 탈진실의 철학까지 있다고요. 예, 예. 그러면은 사실 제가 질문을 이제 좀 기본적인 상식과 교양, 염치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문제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좀 그냥 단순한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이 세계적인 어떤 현상에 그렇죠. 대한 네. 극복으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좀 요 대목을 연결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과거 130년 정도를 다 보지 않더라도 근래에 한 2, 30년을 보더라도 우리가 해왔던 일을 역사 속에 위치 짓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좀 그 일종의 감화를 받는 것은 그 창비의 그 여러 가지 특집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 놓은 담론들이 그러한 것을 그 역사를 위치 짓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거를 받아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사를 개척하고 있는 이런 시민들에게 당신이 하는 일의 의미는 이런 것이야라고 이제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것이고 그걸 그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백낙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말을 주고받는 걸 떠나서 그런 이상을 본인 스스로 느낀다면은 그 선생님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 결국은 환원된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께서 지금 이 흐름을 시민들에게 그렇게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비태혁명 이러면 굉장히 이제 화려한 어떤 정말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12월 3일 탄핵 계엄을 하던 날, 그 다음에 탄핵 소추가 된 12월 14일을 제외하고 보면은
그 나머지 과정은 정말 지리한 계속 경명이 되어 왔던 흐름에서 자기를 지탱하고 지키고 견디는 힘들을 어디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물론 소명의식도 있고 참여의식도 있겠지만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고, 이 변혁적 중도가 우리의 근현대사를 관통시켜온 우리의 사상, 즉 K민주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서 있소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리더가 부재한, 그야말로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그리고 이제 뭐 사회주의권 중국, 러시아가 그런 포괄적인 어떤 걸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혼란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이 K민주주의 역사로 정리되고 또 만들어내는 새로운 어떤 그림들이 정말 세계사를 선도해내는 지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가슴 떨림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좀 정확하게 한 번 더 듣고 정확하게 좀 정리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서 나왔고, 그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왔단 말이죠. 멀리 과거로 석급해 가면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공부해야 돼 그럴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이 움직임이 나는 한반도에서 동학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학 이후에 쭉 지속되어 온 후천 개벽 운동이라는 거는 아시아에도 없고 서양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후천 개벽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만큼 피를 흘린 사람도 드뭅니다.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더 많이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참 오래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취를 하고 희생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혁적 중도의 때가 안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기득권의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계 대세가 그런 그 운동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죠. 지금 둘러보면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보면은 대중을 동원하는 힘은 오히려 반동 세력에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실세니까 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 국내에 기득권 세력이 다 그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맥에서부터 학교 경력, 나도 한번 미국서 학교 나왔습니다만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지금은 우리 사회의 최상위 뭐 한 5%, 10%? 그 사람들은 국제적으로도 그 상위층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백인 사회에 가면은 인종차별은 받지만은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에서 커민테르라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레닌이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1차 대전에 각기 자기 나라의 승리를 바라는 민족주의로 가니까 그때 있던 사회주의 제2 인터내셔널이라는 거를 청산하고 새로 만든 게 코민테르이거든.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레닌 죽은 다음에 스탈린이 계속해서 뭐 나중에 이름도 바꾸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소련이 존속하는 동안까지 나중에 점점 소련의 국가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어서 신뢰도 떨어진 데다가 소련이 망해버렸으니까 그건 없어졌잖아요. 그게 반해서는 소위 자유세계라고도 하고 국제사회라고도 부르는 우익 인터내셔널은 2차 대전 이후로 쭉 존속을 해왔는데, 지금도 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는 그걸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환경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은 변혁적 중도의 이념을
제대로 접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특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직접 민중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따라올 것 같아요. 과거에는 중국의 모택동 사상이라든가 그런 게 세계 대중들한테 소구력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미국과 이렇게 참 쟁패하는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되고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지만은 중국 공산당의 이념이 세계 사람들의 뭐 심금을 울리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 역사를 봐도 그 다음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을 주도하는 거는 아니 뭐 기독교만 해도 팔레스타인에서 나오지 로마 제국에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한반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백범 기부 선생이 자기는 경제 강국도 또 군사 대국이나 정치 강국도 바라지 않고 문화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그 문화가 무슨 뭐 K-pop 여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정신적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진 나라가 그게 이제 문화가 진짜 아름다운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때를 만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질문하고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창작가 비평이 그런 그 일종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 질문을 이제 대본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좀 쉰다고 미뤄두었던 폭삭 소가소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이제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장면이 그 주인공 애순이라는 분이 그 막 보는데 창작가 비평 그 첫 호를 창건호를 들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직무입니까 이런 생각도 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또 창작가 비평이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저도 이제 그 멤버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멤버였는데 너무 출세하시는 바람에 멀어졌지. 광장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시대 공감입니다. 시대 공감. 근데 이번에 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준비를 하면서 들은 느낌은 아마도 이 책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약간의 실천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생각을 깊게 하면서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한가운데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느낌으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이 책 보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굉장히 소소한 주제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객관화시켜 보는 거죠. 백낙청 선생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옳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 앞에 서서 이제 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저를 객관화시키고 그 시야를 교정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약간 더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용근 선생은 옛날부터 뭐 나의 참 가까운 동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창비에도 하고도 가까운 사이였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창비를 평가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천군 만마를 얻은 느낌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